서울 강북구의 아파트 경비원이 한 입주민의 폭행 또 갑질에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요. 지금 국민적 분노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맨 처음에 어떤 주차 시비로 네, 촉발이 네. 됐다고요? 그렇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 YTN 단독 보도 듣고 깜짝 놀랐었는데요. 지난 10일에 이 강북구의 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알고 보니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했고 상당히 억울해했다. 이런 이제 주변 유족과 그 주민들의 증언이 나온 거죠. 예. 가해자도 특정이 됐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최소한 4월 21일로 올라갑니다. CCTV가 남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입주민의 차가 이중 주차돼 있어서 그것을 이제 경비원분이 밀었는데 네. 이 입주민이 와서 뭔가 항의를 하죠. 왜 내 차에 손을 대느냐? 원위치로 돌려놔라. 이 사이에서 이제 실랑이가 벌어지고 이 몸싸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이 입주민이 지속적으로 이 경비원을 괴롭혔다. 심지어는 뭐 화장실, 경비실로 끌고 가서 폭행도 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사망한 경비원이 상당히 이제 억울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을 호소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가해자의 반론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뤄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시비 끝에 경비원이 사망했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고용관계에서 가불관계에서 나타난 갑질, 폭행의 일환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 볼 만합니다. 예. 그 저희가 이 내용 다루면서 이제 김성훈 변호사님과 함께 좀 이 내용을 짚어볼 건데요. 그 지금 일단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경비원의 가해자로 지목이 된 입주민 분은 쌍방폭행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쌍방폭행에 주장하고 있는 근거는 뭔가요? 특별하게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고요. 뭐 한 가지 이제 제출한 내용이 진단서 내용인데 진단서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의학적인 진단만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환자의 설명을 듣고 그냥 그대로 써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의사가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감정인도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원인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원인으로 이렇게 다친 걸로 보임 이렇게 써주는 거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폭행 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리고 쌍방폭행이라는 개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피해자의 피해 사실들의 내용에 대해서 나온 것들로 보면은 뭐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맞았다라는 게 있고요. 또 이제 화면 등을 봤을 때는 사실상 끌고 가는 장면들도 나와서 보입니다. 이제 그건 이제 그냥 폭행 수준이 아니라 상해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밖에 다른 범죄들도 다 범죄 사실에 구성될 수 있는 범죄 사실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지금 뭐 양측의 지금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유족들의 말 그리고 가해자의 말을 좀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준비가 되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번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단 하루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계속 거듭돼서 네. 여러 날에 걸쳐서 폭행과 폭언이 있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입주민분들이 예. 증언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일지라고 할 정도로 이제 폭행뿐만 아니라 뭐 폭언들이 계속됐고 무엇보다 사직을 이제 사직서를 써라라고 예. 하는 것들이 있고요. 사직서 쓰라는 것도 있고 또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예. 2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다 개별적으로 다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되는데요. 가령 이제 어떤 사람을 끌고 가서 이 사람 너 사표 써 이렇게 하는 거는 강요죄가 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가지고 돈을 요구한다. 그럼 공갈죄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폭행이나 그 폭행의 결과 상해가 나온 경우에는 폭행치상이나 상해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다 볼 필요가 있고요. 쌍방폭행이라는 개념은 어떤 별도의 범죄 사실이 아니라 이제 한쪽의 범죄가 인정이 되는데 다른 한쪽에서 나도 피해를 당했다 할 때 그것도 인정이 될 경우에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지 예. 그것만으로 인해서 어떤 혐의 사실을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자, 유가족과 가해자 입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근무할 때마다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막 빼주는 거예요, 괜히. 그 얼굴을 폭행을 하고, 얼굴을 폭행하고 자기 이제 시계가 떨어지면서 나와요, 그 장면이. 우리 조직을 10명 들어가기로 그 지도사들을 땅속에다가 묻어서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축하잖아요? 착하니까 겁을 먹고 서울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저도 뭐 굉장히 억울하고 화가 나 있던 상황이고 그때만 해도 서로 고소, 뭐 고발, 먼저 고발하고 먼저 그래서 그다음 제가 고소하고
예, 지금 유가족은 그 가해 입주민이 숨진 경비원을 뭐 화장실을 끌고 네. 가서 마구 폭행했다. 그래서 네. 이제 코뼈 골절상을 입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가해자 입장은 쌍방 폭행이다 이렇게 이제 엇갈리고 네. 있는데 그런데 이제 숨진 경비원이 유서에 억울하다, 네. 도와달라 뭐 이런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친형이거든요. 아까 이 자신의 가족에게도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 폭언, 폭행 이런 이야기를 하소연을 했고요. 또 주민들도 이제 본 정황을 가지고 지금 일지까지 작성하면서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자 가해자의 또 반대 입장도 있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이걸 빠르게 경찰이 수사에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이게 우리가 공방 벌여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느냐, 아니면 이제 입건이 돼서 이게 어떤 처벌에 처해지는 게 마땅하냐, 이걸 이제 우리가 다퉈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지금 폭행이잖아요. 이건 형사 처벌의 대상이죠. 예, 그런데 폭행을 당해서 사망에 이런 것은 극단적인 선택이라 하더라도 이걸 우리가 흔히 지금 언론에서 사회적 타살은 아니냐, 가불관계에서 이 너무나 억울했던 경비원의 이제 분노가 또는 억울함이 이런 형태로 드러난 것은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일리가 있는 게, 자 쌍방폭행이라고 전제를 하자고요. 그럼 나도 친 걸 일단 인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나도 맞았다는 건 뭐냐면 진단서에 근거하면 지난해에 이 가해자는 교통사고로 뭐 목 디스크가 있는지 몸에 좀 안 좋은 이제 부위가 있었다고 치고, 이 신랑이 과정에서 경비원이 밀쳐서 난 넘어졌고 예. 통증이 심해졌다라는 정도가 쌍방폭행의 근거예요. 그럼 이 가해자는 뭘 얘기해야 되냐면, 내가 코뼈를 부러뜨렸느냐, 정말 이 얼굴을 때리고 그 몸을 때렸느냐, 폭행했느냐를 또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 지금 화장실, 경비실 몇 군데가 나옵니다. 자, 입주민이 경비원을 끌고 들어갔을까요? 경비원이 입주민을 끌고 들어갔을까요? 저는 이건 상식적인 판단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가해자가 지금 내놓은 말 중에 이미 예. 머슴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21세기 경비원을 머슴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이것은 폭행했을 가능성을 예견케 하는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은 다 저희 개인적인 추론일 뿐이지만 이것을 빨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진실을 밝혀주세요. 그렇지 않고 가해자와 이 피해자 유족 간에 끊임없는 진실 공방만 언론이 다루기에는 이건 너무 엄중한 일이다. 우리가 이 경비원분의 이 극단적인 선택을 여러 차례 봐왔고 대부분 그것은 갑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갑질에 의한 것이었거든요. 이번 경우가 거기서 예외인지 아닌지를 한번 수사와 법으로 다퉈주시기를 전 기대합니다. 예. 그 최영일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그 머슴이라는 표현이 그 가해자로 지목된 입주민분이 진단서 2개를 보내면서 이제 그 조롱하는 듯한,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네. 저 문자 내용인데, 저게 이제 그 돌아가신 경비원분을 머슴 이렇게 좀 표현을 쓰면서 네. 이렇게 좀 조롱성 문자를 보냈는데, 저 머슴이라는 표현을 쓴 거, 아까 뭐 이제 이번 만약에 사건이 조사가 되고 뭐 적용 가능한 혐의들을 뭐 강요, 공갈, 폭행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 머슴 표현이 좀 뭐 모욕이라든지 이런 거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나요? 저 표현 자체는 모욕이라고 볼 수는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모욕죄 같은 경우는 공연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런 표현을 했어야 모욕죄든 명예훼손죄도 성립이 되기 때문에 예. 개인적으로 이제 문자로 보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바로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고요. 공갈죄가 이제 형량도 훨씬 더 높고, 지금 특히 경찰에서 수사해야 할 부분들은 이 진단서나 치료비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얼마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소위 말해서 이 사람을 압박하고 고인을 압박하고 협박하기 위해서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인지 부분은 금방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 그 부분들 확인한다면은 공갈 미수로서 이 부분은 엄정하게 처벌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쌍방 폭행을 주장하기 위해서 진단서를 2장을 들이밀었는데, 이제 그게 정말 그 객관적인 증거인지 아니면 네. 정말 공갈로 이제 지어낸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 가해자가 이 보도가 YTN에서 나간 뒤에 YTN 취재기사에게도 이 진단서를 동일한 진단서를 보내왔습니다. 취재기자의 전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예, 지난 10일, 그러니까 그제죠. 그 고인이 숨진 직후에 저희 첫 보도가 나가고서 가해자 입주민이 저희에게도 그 일방적 폭행이 아닌 쌍방 폭행이라면 같은 진단서를 보냈고, 따라서 저희 보도가 이제 오보다, 대한민국 언론이 건수 올리는 데에만 급급하고 진실을 보도할 줄 모른다, 뭐 자기가 알고 있는 기자들보다 훨씬 수준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쌍방 폭행의 근거로 진단서를 제시한 건데, 면밀히 살펴봤지만 아무리 봐도 이상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봤더니 쌍방 폭행으로 인한 부상이 아니라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었던 원인이 컸던 내용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숨진 경비원이 밀어 넘어져서 고통이 심해졌다는 그런 입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저희 보도가 오보라고 계속 주장하는 상황인데요.
CCTV에도 드러났듯이 경비원에게 완력을 쓰는 걸 보면 과연 목 디스크에 걸린 게 맞는지도 사실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 YTN 취재 기자의 말에 따르면 이게 이제 면밀하게 진단서를 봤더니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었던 그 원인이 그게 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럴 네.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좀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예. 보고요. 특히 이제 진단서에 대해서 아마 그거를 보낸 가해자 쪽에서도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단서는 의사가 지금 이 사람의 상태를 보고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다 정도를 진단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이 원인을 분석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이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의사가 당시에 CCTV를 본 것도 아니고요. 증인들이 본 것도 아니고 단지 이 사람이 와서 내가 이래가지고 넘어졌다라면 그렇다고 써주는 예. 것이거든요. 솔직히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고인께서 돌아가시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진단서와 이러한 협박이 얼마나 큰 영향이 미쳤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2천만 원이 든다. 너 때문에 2천만 원을 갚아야 한다. 어려운 살림에서 어렵게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2천만 원의 빚까지 떠안아야 하고 모욕을 견뎌야 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근데 의사가 만약에 봤다면 자기가 객관적으로 본 사실이 아니라면은 밀쳐서 넘어졌는지 어땠는지를 보지 않았으면 진단서에 그걸 적으면 안 됩니다. 예. 근데 그거를 마치 그런 사실인 것처럼 적고 그것을 또 악용해서 이용한 것. 저는 이런 것들이 계속 범죄에 악용되는 것들을 이번 수사를 통해서 이 가해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 진단서 발급 과정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적정성이 확보가 됐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 변호사님 저 그리고 궁금한 게 지금 저 문자를 보면 그 저기 보면 친형분께 고타당해서 코뼈가 부러졌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저게 네. 이제 그 지금 가해자로 지목된 입주민분이 나중에 법적 다툼을 좀 염두에 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문자 내용 자체가 사실은 어떤 의사 표시를 전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가 지금 고소와 고발을 당할 위험이 있거나 이미 당한 내용에 대해서 면피를 할 수 있는 증거를 일부러 남기기 위해서 코뼈 부러진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걸 계속 이제 반복하는 거고요. 예. 물론 이제 저렇게 한다고 해서 저게 효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문제는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고인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소위 말해서 법률적으로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정확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문자만으로 굉장히 큰 압박감을 느끼고 그 압박감이 결국 억울함이 돼서 극단적 선택까지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예, 사실입니다. 뭐 이런 협박 문자를 받았다면 얼마만큼 그 정신적인 고통이 네. 심했을까라는 네. 부분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경찰의 그 입주민이 고소를 한 거는 지난달 28일이었는데 네. 열흘 동안 좀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해요. 그 대목이 안타까운 예. 대목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한 번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번 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예. 주민들에게 목격이 돼서 이분이 그 주민의 증언은 이제 코가 굉장히 부어 있었고 그다음에 몸의 상태가 부상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불안정해 보여서 모시고 내려옴으로써 그때는 어린이날 전후해서 한 번의 시도가 실패한 겁니다. 그럼 이때 뭔가 경찰에서 이미 이제 들어가 있는 뭐 고소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가 빨리 진행되고 안전 조치를 좀 취했어야 되거든요. 저는 저 장문의 문자 내용만 봐도 저는 예를 들어서 나는 당신의 코를 때려서 부상을 입히지 않았다라는 주장으로 충분한데 친형에게 맞아서 부러진 코뼈라는 걸 계속 반복하는 게 그걸 남이 어떻게 알아요? 가족 간에 뭐 싸움이 나서 친형이 때렸는지 예. 다른 사람이 때렸는지 부딪혔는지 이걸 왜 계속 마치 세뇌하듯이 주입하는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설픈 대목이에요. 어디서 다치셨는지 모르지만 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뭐 이런 정도 표현으로 충분한데 좀 너무 나간 느낌이어서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갈 미수가 가능하다든가 심리적 압박을 극도로 스트레스를 준 거 아니에요. 얼마나 번다고 경비원의 지금 직업을 잃게 하려는 시도를 한 정황이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폭행에 대해서도 다른 주장을 지금 하고 있고 오히려 내가 다쳐서 2천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금전적인 요구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경비원은요. 저는 인간이 극단적을 선택을 할 때는 정말 궁지에 몰리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정말 처절한 일인데 이 경비원, 숨진 경비원에게는 자녀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사이 이 즈음에 누가 이런 선택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고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자 역으로 또 가해자도 억울함이 없도록 진위가 정확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예.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해자도 억울함이 없도록 이제 경찰이 일단 그 출국 금지 조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소환 조사를 곧 할 것으로 보이는데 좀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게 될까요?
네, 일단 팩트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일단은 상해, 폭행이 있는지 각각 개별적으로 볼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강요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모욕은 이 문자는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이 안 되더라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뭐 욕설을 했거나 그런 식으로 했다면 그건 모욕이 분명히 됩니다. 예. 각각의 개별적인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지금 결국은 사람이 사망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이것의 인과관계를 여기까지 확장할 수 있느냐는 별도의 판단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엄정한 수사와 또 법적인 판단이 강령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현재 그 가해자로 지목된 입주민에 대해 출국 금지를 한 것으로 이제 마이틴 취재 결과 확인이 됐는데 네. 출국 금지를 했다는 건 어느 정도 혐의가 특정됐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제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은 신병 처리까지도 염두에 둔 경우에 이제 출국 금지 조치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이게 지금 뭐 청와대 국민청원으로도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엄정하게 처벌을 요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해서 내온 의혹 사실들이 사실이라면은 실형까지도 이제 갈 수 있는 신병을 구속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이런 국민청원이 이제 답변 기준은 20만 명을 훌쩍 넘었는데 그만큼 이제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그 경비원 뭐 갑질, 네. 폭행 이런 문제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맞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죽음을 또 사회적 타살로 봐야 한다 또 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잠시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강남과 강북에서 6년의 시간의 간격을 두고 우리 앞에 벌어진 사건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타살이다. 한국 사회에서 경비 노동자들은 자신을 늙은 소에 비유한다. 고령의 경비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도 받지 못한 채 이래도 당연시 여기는 불토 속에 예. 뭐 지금 경비원에 대한 갑질 문제 비단 이번뿐만은 아닌데 이게 이제 공론화가 되면 그때뿐이지 근본적인 네. 해결은 지금까지 안 되고 네. 있습니다. 어떤 대책 마련이 그러니까 필요할까요? 어떤 뭐 폭행에 대한 이제 어떤 공분, 사회적 공분 이런 게 지나가고 법적 처벌이 내려졌다. 예. 끝.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아까 강남, 강북의 노동자 사이에 6년의 간격 말씀하셨지만 그 사이에도 여러 건의 지금 경비원 갑질은 존재해 왔습니다. 지난해 2월에도 있었어요. 이 사망한 분도 있습니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도. 심지어는 폭행을 당해서 숨진 분도 있어요. 그 폭행한 입주민은 지금 징역 18년 원심 확정된 사람도 있습니다. 상당히 중형이 내려진 거죠. 그런데 이 구조적인 문제라는 게 자, 경비원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아파트 경비원 제가 주변에 아는 분들도요. 친구 아버님은 교사로 교감 선생님으로 퇴임한 분들도 잡이 없으니까 이제 정년 퇴임하시고 경비하시고요. 또 이 중견기업 임원들도 경비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고 우리가 속단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에 사망한 경비원에 추모하는 그 지금 많은 이 입주민과 국민들이 포스트잇도 붙이고요. 추모하는 글도 보이고 국화도 놓고 과일도 놓고 제상을 차려놓고 있는데 거기 사진 하나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게 이 경비원이 끌려 들어가서 폭행당했다고 하는 화장실인데 이 경비원이 이 쓰는 화장실이 아니고 다용도 공간이에요. 네. 거기는 전자레인지 있고요. 커피 포트 있고요. 생수통 놓여 있고요. 반찬통 놓여 있어서 여기서 이 좁은 공간에서 한 인간이 모든 일상사를 다 처리하는 공간으로 쓰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를 우리가 화장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21세기의 노동처우가 맞습니까? 지금 전 국민 고용보험 이야기하고 우리가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또 이 비정규직들도 우리가 이제 노동복지를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때 지금 이렇게 처우를 받는 것을 우리가 방기하고 있었다면 우리도 공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예. 거예요. 적어도 지금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아파트에 삽니다. 아파트 한번 다시 돌아보시고요. 경비원들의 처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방역 선진국인데 생활 선진국으로 가는 단초가 지금 여기 놓여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참 대한민국에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리고 경비 노동자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지금 뭐 처우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번 사건처럼 그러니까 경비원분들이 굉장히 을의 입장에 놓여 있는데 법적으로 좀 보호를 받을 만한 조항 같은 거는 없는 건가요? 조항은 다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부분이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형사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경비업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경비원에게는 경비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뭐 주차 그렇습니다. 업무라든지 예. 이런 거를.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노인분들이 많이 계신 이 경비원들의 특성상 이런 업무들을
하지를 못하게 하지 못하고 다 같이 시켰고 별다른 단속도 안 됐고요. 최근에 이제 한 책이 나왔는데 임계장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임계장이 임시성을 가진 계장분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임시 계약직 노인장 이야기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이러한 환경에서 계속 차별당하고 억압되신 분들이 왜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는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가령 이렇게 갑질을 당하다가 항의를 해서 해고를 당한다고 했을 때 자, 정상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부당해고를 다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지 못할까요? 아까 같이 그런 협박 문자를 받았을 때 그러면 그게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으니까 대응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지 못할까요? 그럴 때마다 그것을 법률적인 도움을 받고 버티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력과 여유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사실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럴 때마다 처벌을 강화하고 법을 계속하고 단속을 강화한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실무를 보면서 느끼는 건, 저 개인도 변호사로서 송구스럽지만은 이런 법적인 도움들이 제대로 갖춰질 수 있고 안심하게 지켜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으면 아무리 법을 만들고 아무리 단속을 하고 아무리 형량을 15년, 20년을 늘리더라도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뭐 이 고인이 생전에 유서를 참 여러 장 남겼다고 하는데 두 딸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싶은데 부디 갑질로 인한 희생이 더 이상 없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